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올해 32이고 수도권에서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강남의 한 호화로운 빌라에서 전기 수리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도구 가방을 들고 찾아간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삼성동의 수많은 고급 빌라 중에서도 단연톡 보이는 저택이었죠. 철제 대문부터 남다른 존재감이 느껴졌고 정원에는 아름답게 가꾼 유럽식 정원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했다는 대리석 바닥, 프랑스 장인이 제작했다는 샹들리에, 빈티지 가구들로 가득한 실내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공간과도 달랐습니다. 특히 거실 한켠에 자리 잡은 19세기 영국제 그랜드 피아노는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묵직한 향수 냄새와 은은하게 울리는 클래식 음악은 이곳이 평범한 공간이 아님을 한번 더 일깨워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업복 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져 몸이 잔뜩 굳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제가 이상하게 위축되는 걸 느꼈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마주친 박 회장님. 6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기품 있는 자태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실버 헤어와 맞춤 제작한 듯한 트위드 정장은 마치 영국 왕실의 귀족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뵈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매력에 이끌렸습니다. 그날의 작업은 단순한 전기 배선 점검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1시간이면 충분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그 시작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만남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남을 시작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선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회장님이 커피를 들고 오셨습니다. 수입 원두로 직접 내린 커피라며 건네주시는데 고급스러운 본차이나 잔에 담긴 커피 향이 온 공간에 퍼졌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마셔본 어떤 커피보다 향긋했죠.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중에 박 회장님께서 갑자기 제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전기기사가 된 계기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 앞으로의 꿈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평소 말이 없는 편인데도 이상하게 박 회장님 앞에서는 제 이야기가 술술 나왔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가 전기기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셨나 봅니다. 예전에 직접 사업을 일구며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서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 회장님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며 쌓은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매 순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향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부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을 마무리할 즈음 박 회장님은 제게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와서 저택 전체의 전기시설을 점검해달라는 것이었죠. 평소 받는 금액의 3배를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제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고 말이죠.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박 회장님의 저택은 처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의 위압감 대신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전기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제 발걸음은 어딘가 들뜬 기분이었죠. 평소와 달리 작업복 대신 깔끔한 캐주얼 차림을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제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박 회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검정색 캐시미어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와 은은한 메이크업까지 마치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도착하자마자 저를 서재로 안내하셨는데 그곳엔 이미 영국제 본차이나 티 세트와 프랑스 수제 마카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재는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월넛 원목 책장에는 오래된 양장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티파니 스타일의 앤티크한 톡서 등이 놓여 있었죠. 벽 난로 위에는 르누아르의 피아노 앞에 소녀들이 걸려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품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샌다로드 향이 퍼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사가 정성스레 가꾼 장미 정원이 내다보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갑자기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살에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며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시절, 첫 사업에서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나날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이뤄냈지만 정작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다는 고백까지. 박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깊은 감정을 담아 과거를 회상하시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서재를 붉게 물들이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박 회장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쓸쓸함을, 강인해 보이는 외면 속에 감춰진 따뜻한 내면을, 성공이라는 정상에 홀로 서 있는 한 인간의 고독을.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외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제 가슴 한켠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재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브랜디잔에 담긴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리던 그때 박 회장님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제서야 진정한 동반자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만 바라보고 접근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면서 제게서 그런 순수함을 발견했다고 하셨죠. 특히 제가 작업하는 모습에서 보였던 진정성과 책임감, 그리고 대화 속에서 느껴진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신 듯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꺼내신 서류 뭉치에는 결혼 후의 재정적 보장은 물론 제가 원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증여 계약서도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박 회장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부와 명예 뒤에 감춰진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창밖에서 들리는 분수대 물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티컵이 떨어질까 봐 얼른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까지 전해지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서재 벽면의 골동품 시계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박 회장님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32의 평범한 전기기사와 68배 재벌 회장님.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만도 36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은 또 어떨지.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말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제 입술 끝에서 답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제안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서재에서 나눈 대화가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고 밖에서는 늦은 밤을 달리는 차들의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의 온기가 등을 데우는 동안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은 늘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전기시설을 수리하는 게 일상의 전부였죠. 월세 45만 원의 작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벽에 걸린 전기기사 자격증이 제 자부심이었고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수도 파이프 소리를 들으며 박 회장님의 저택이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지어진 욕실, 24시간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수도 꼭지, 프랑스제 향수 냄새가 배어있는 수건들. 박 회장님의 제안은 제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명품 수트, 호화로운 식사, 해외여행.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쌓아둔 작업 도구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젯밤 박 회장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화려한 것들보다 더 제 마음을 흔드는 건 박 회장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정한 동반자를 찾지 못했다는 고백, 마지막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 자꾸만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낡은 전자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달래려 마신 캔커피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어떨지, 친구들은 뭐라고 할지, 회사 동료들의 시선은 또 어떨지. 하지만 그 모든 걱정 뒤에는 더 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부와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박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저도 모르게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 원룸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의 낡은 단층집,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늘 그렇듯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하얀 이불들 사이로 아버지의 오래된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전기기사로 일하시면서 입으셨던, 이제는 색이 바랜 그 작업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까지 풍겨왔고 아버지는 장독대 옆 평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곧 무너뜨려야 할 그 일상이.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고 된장찌개는 끓어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으시더니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36살 차이 나는 결혼이라니 부모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돈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 라고 묻는 어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구석에서 연신 담배 연기만 내뿜으셨습니다. 1시간 동안 5개비의 담배를 피우시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전기기사로 살아온 아버지께서는 제 선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나 봅니다. 저녁 식사는 거의 대화 없이 진행됐습니다. 밥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마을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꼈던 특별한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재에서 나눈 대화들, 박 회장님의 눈빛에서 느낀 진심,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자라난 특별한 감정까지.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마당의 달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무렵 결국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면서도 내가 행복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등을 쓰다듬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걸린 낡은 백열등 아래서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결혼이 일면을 장식했고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성 기사가 넘쳐났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늘 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 재산을 노린 결혼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늘 저를 따라다녔으니까요. 특히 박 회장님의 자녀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0대의 아들과 30대의 딸은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날 아들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우리 어머니를 노리는 파렴치한이라고 소리쳤고 딸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자녀들이 저를 이해관계를 노린 사기꾼이라 부르는 걸 들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고 점심시간이면 늘 함께하던 식사 자리에서 제가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 금수저 물었다, 복권 당첨됐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일하던 현장에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 실력을 인정해주던 현장 소장님도 이제는 저를 마주치기 꺼려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고 귓가에는 온종일 들었던 험담들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울 때면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박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더 많은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셨죠.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와 함께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고 저를 향한 마음은 확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실 때면 손수차를 내려주시며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서재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박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의 진심만 지키면 돼요. 그 말씀에 제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의 시선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돈이나 나이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박 회장님과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박 회장님의 뜻에 따라 호텔 연회장 대신 마포구의 작은 성당을 선택했고 하객도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숍에서는 수천만 원대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고르셨고 청첩장도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이목을 피하고 싶다는 박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웨딩 플래너와의 미팅에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으셨고 꽃 장식부터 식사 메뉴까지 모든 결정에서 제 취향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혼집을 고를 때는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대신 제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한적한 주택가의 단독주택을 추천하셨습니다. 성북동의 조용한 길가에 자리 잡은 그 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저희와 잘 어울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가구를 고르러 다녔습니다. 청담동의 명품 가구점을 지나치고 이케아로 향하는 박 회장님의 모습에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수십억 대의 앤티크 가구 대신 실용적인 가구들을 선택하셨고 저와 함께 조립하는 걸 즐거워하셨습니다. 망치로 못을 팍다가 손가락을 찌으신 날은 연고를 바르며 서로 웃음을 멈추지 못했죠. 부엌용품을 고를 때는 마치 소녀처럼 신나하시며 이것저것 골라 담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일반 물가에 신기해하시면서도 오히려 그동안 너무 비싼 것들만 사용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사면서는 어릴 적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서재의 벽난로 앞에서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개봉하시더니 붉은 가죽 봉투에 담긴 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유산을 물려줬으니 남은 재산은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박 회장님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건 박 회장님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포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가을 비가 잠시 그치고 100년이 넘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성당 내부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는 묵직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고 제단 위에 놓인 하얀 백합과 안개꽃은 소박하면서도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청성무명 수의를 입으신 아버지와 고운 연보라빛 한복을 차려입으신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까지 매신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보통 작업복만 입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왠지 어색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디자이너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은은한 메이크업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우셨죠. 저는 평범한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하객은 양가 가족과 몇몇 친한 지인들 뿐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박 회장님의 자녀분들도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게 큰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결혼식장에 온 것만으로도 화해의 첫걸음 같았습니다. 딸은 작은 미소를 지어주었고 식후에는 조심스레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박 회장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오신 분의 눈물이라 그런지 더욱 마음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박 회장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대신 가족들과 함께한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호텔 대신 성당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선택했죠. 오랜 시간 정성스레 준비한 코스 요리가 나오는 동안 처음으로 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박 회장님은 처음으로 자녀들 앞에서 저를 당신의 새로운 어머니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지만 곧이어 박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풍이 물든 가로수길을 걸으며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단순한 네 글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가로수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닌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가을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북동 집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박 회장님은 예전의 화려한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는 제가 전기기사로 살아온 삶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박 회장님이 직접 가꾸시는 장미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더 이상 수입 원두나 고급차가 아닌 동네 마트에서 산 커피를 즐기시는 모습에서 박 회장님의 진정한 변화를 느낍니다. 저는 여전히 전기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길 바라셨고 저 역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할 때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절 기다리시는 박 회장님의 모습이 제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주말이면 동네 시장을 함께 다닙니다. 박 회장님은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특히 좋아하시고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도 늘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는 요리를 만드시게 되었죠. 특히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면 어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하시느라 무척 진지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자녀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 식사에서는 박 회장님의 딸이 처음으로 저를 새 아버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가끔 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고 갑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부모님 댁을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박 회장님의 솜씨로 만든 반찬을 자랑스럽게 이웃들과 나누시고 아버지는 이제 박 회장님과 막걸리 한 잔을 기꺼이 함께 하십니다. 처음의 걱정과 달리 두 분은 박 회장님을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불편한 시선이나 수근거림에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박 회장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화려한 저택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 이 소박한 행복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도, 지위도, 재산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이수진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다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째입니다. 26에 창업해 30의 회사를 매각하고 흔히 말하는 젊은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죠. 사람들은 제가 이룬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화려한 이력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눈을 뜰 때마다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수십억 원의 통장 잔고, 펜트하우스, 외제차.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그날은 북촌의 한 골목길을 거닐다 우연히 발견한 한옥 인테리어 공방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전통 가구로 새 집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죠. 공방 문을 열자마자 편백나무와 참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부스러기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고 공방 구석구석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도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뵌 김도진 장인님은 6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까슬한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으며 작업하시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장인님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도 더 반짝였습니다. 33살 차이. 하지만 그날 장인님의 눈빛에서 본 것은 나이를 초월한 열정이었습니다. 40년간 한 길만 걸어오신 그분의 이야기는 돈만 쫓아 달려온 제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죠. 나무는 거짓말을 못해요. 진심을 다해 깎아야만 응답하죠. 라는 장인님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처음 의뢰한 것은 거실용 좌탁이었습니다. 장인님은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젊은 사장님한테는 은행나무가 좋겠어요. 단단하면서도 따스한 기운이 있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떨림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만남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깎는 장인의 거친 손길 속에서 저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IT 업계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오래되고 느린 것들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열정을.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공방을 찾았습니다. 좌탁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어느새 3일에 한 번, 그러다 이틀에 한 번으로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바쁘게 살던 제가 이제는 공방으로 가는 골목길의 돌계단 하나하나를 세어가며 걷게 되었죠. 장인님은 매번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오래된 무쇠 주전자에 끓인 보리차는 은은한 구수함이 있었죠. 낡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장인님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리에 앉아 3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은행나무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 나이테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 나무를 깎을 때 주의해야 할 결의 방향까지. 장인님의 이야기는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300년을 살았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품은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죠. 라는 말씀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장인님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무를 쓰다듬는 손길은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러웠고, 톱질을 할 때는 나무의 숨결을 듣는 것처럼 신중했습니다. 장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시간의 흔적을 읽어가며 깎아야 해요. 그래야만 나무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이 살아나죠. 그 말씀이 마치 제게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빨랐습니다. 더 빠른 성장, 더 큰 성과, 더 높은 수익. 1분 1초가 돈이었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인님의 공방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나무와 대화하며 작품을 만들어 온 그분의 삶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공방 안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도구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창가에 놓인 오래된 FM, 라디오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장인님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장인님이 물으셨습니다. 젊은 사장님은 왜 이리 바쁜 걸 내려놓고 이 늙은이 곁에 와 있나요? 노을빛이 공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좌탁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수십 년을 한결같이 나무를 사랑해온 이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장인님의 눈빛이 노을보다 더 깊게 빛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방 방문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인님께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로 돌아와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장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숫자들은 의미를 잃어갔고 화려한 회의실에서의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장인님의 목소리와 나무향으로 가득했죠. 한때 제게 가장 중요했던 실적 보고서와 주가 차트는 이제 그저 흐릿한 글자들로만 보였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던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장인님이 끓여주시던 보리차가 그리워졌고 퇴근 후 약속이 있다며 술자리를 피해 공방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명품 가방과 하이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공방을 찾아가는 제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달라진 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연애하는 것 같다며 농담을 했고,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요즘 수진 씨가 이상해요. 전에는 늘 바쁘다더니 이제는 매일 일찍 퇴근하시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33살 차이가 나는 목공의 장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제가 먼저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장인님도 제 마음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이 적어지셨고, 때로는 제가 방문했을 때 일부러 바쁜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보리차를 내어주시는 대신 급하게 작업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셨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공방 앞에서 우연히 장인님의 딸을 마주쳤습니다. 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딸은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아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톱질을 마치고 좌탁이 완성되던 날,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인님은 완성된 좌탁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 이유가 없겠네요. 그 말씀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쓸쓸한 단념을 알면서도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방 창문을 물들이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완성된 좌탁을 들고 돌아온 지 일주일, 저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에 다시 공방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공방 전체를 적셨고, 젖은 나무 향이 평소보다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장인님은 작업을 막 마치시던 참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는 나무 톱밥이 가득했고, 손에는 여전히 대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를 보시자 잠시 작업을 멈추셨지만 이내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울 줄 알았어요. 장인님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단한 어조가 아닌 어딘가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젊은 사장님,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작업대의 먼지를 털어내시며 장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공방 안에 고동색 목재들은 습기를 머금어 더욱 깊은 색을 띠었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유난히 큰 소리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장인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잘못일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감정을 부정해야 하나요? 장인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작업대 위에 대패를 정리하시고 창가로 걸어가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바라보셨습니다. 빗소리만이 공방을 채우는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장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나무는 정직합니다. 자신의 나이테를 감출 수 없고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도 없죠. 저는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장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묻어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욱 깊게 패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인님의 그 시간과 경험, 그리고 나무를 대하는 진심이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못한 삶의 의미를 장인님의 나무처럼 단단하고 깊은 마음에서 배웠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노을빛이 스며드는 공방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장인님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노을빛에 반짝였고 저의 뺨 위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봄비는 우리의 마음까지 적시고 있었나 봅니다. 고백 이후 장인님은 일주일간 공방 문을 닫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열렸던 문이 닫혀있는 모습은 왠지 모를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 앞을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급격히 떨어진 업무 능률 때문에 이사회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수진 대표님, 요즘 회사에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며 시작된 이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투자 계약은 연기됐고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맞선 요구가 늘어갔습니다. 32이면 늦었어. 이번 주말에 만날 사람은 대기업 임원이야. 매일 저녁 통화할 때마다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식사 자리에서 한숨 쉬시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님의 딸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저보다 20살도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공방 문을 닫으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는 오직 나무만 보고 사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언론에서는 우리의 관계를 알아챘는지 수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 CEO의 수상한 발걸음, 목공의 장인과 IT 기업가의 비밀스러운 만남, 33살 차이 커플의 진실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공방 주변을 서성였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표 초안이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회사 지분 정리를 위한 계획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밤이 무채색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사회의 반대, 가족들의 우려, 세상의 시선. 그 어떤 것도 장인님을 향한 제 마음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들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처럼 단단하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깊게 새겨진 이 감정은 이미 제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분을 정리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 주위의 부러움을 샀던 화려한 이력, 남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공방의 나무향처럼 깊고 진실된 것을. 이른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공방을 찾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봄비가 그친 후에 상쾌한 공기가 온 거리를 채웠고 골목길 끝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목련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아침 해가 서서히 골목을 밝혀갔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공방에서 들려야 할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없어 거리가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닫힌 공방 문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건너편 카페 주인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장인님께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장인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듯 했고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작업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자 잠시 걸음을 멈추셨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장인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저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과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서류 뭉치를 건네드렸습니다. 회사 지분 매각 계약서, 사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들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준비한 서류들이었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인님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공방 문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합시다. 일주일 만에 맞는 나무 향이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공방 안은 평소와 달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대 위에는 완성되지 않은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장인님은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끝내 자식을 갖지 못했던 것, 아내가 떠난 후 오직 나무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 그리고 제가 나타난 후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저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했지만 늘 공허했던 마음, 장인님의 공방에서 처음으로 느낀 진정한 평화,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까지. 보리차가 식어가는 동안 봄날의 햇살이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가에 놓인 장인님의 오래된 도구들이 햇살에 반짝였고 나무향 가득한 그 공간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께 찾아간 날은 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에 서자 현관 너머로 어머니가 분주히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연보라색 진주 장식의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제가 맞선 남과 함께 온 줄 아신 모양이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셨고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고급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인님과의 일을 조심스레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차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이런 망신이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어머니의 한탄이 집안을 메웠습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봐. 어머니의 눈화장이 번져 얼룩이 졌지만 닦을 생각도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슬픔이 폭풍처럼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소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긴 침묵 끝에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하니?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껴요. 제 대답에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소주잔을 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택을 이해하진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장인님의 가족들과의 만남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북촌의 한 찻집에서 딸과 아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이제 와서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하지만 아들은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이에요. 가족들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밤새 이어진 대화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한숨을 쉬셨지만 이제는 가끔 장인님의 손맛이 좋다며 음식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장인님이 담그신 장아찌를 맛보시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장인님과 처음으로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저 양반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작게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습니다. 장인님의 아들은 이제 가끔 공방에 들러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하고 딸은 비록 아직도 서툴지만 제게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동안 우리 가족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장인님이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보리차를 마시던 중이었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지요. 나무도 햇빛을 받아야 바르게 자라니까요. 예전의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단단한 결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장인님의 눈빛이 유난히 젊어 보였습니다.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우리는 천천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를 뒤로하고 전통 목공의 장인과 사랑에 빠진 젊은 CEO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SNS에서는 우리를 응원하는 젊은이들의 댓글이 넘쳐났고 여러 매체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해 왔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진짜 사랑이란 이런 것, 편견을 깨준 용기에 박수를 같은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우리 이야기가 회자되며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인님의 작품을 구매하려는 문의가 폭주했고 예약 대기만 6개월이 넘게 밀렸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든 가구에 담긴 장인 정신과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평범한 공방은 마치 갤러리처럼 변했고 장인님의 작품은 이제 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되는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유명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했고 여러 잡지에서는
커버 스토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제안을 고사했습니다. 단 한 곳, 전통 공예를 다루는 작은 월간지와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은 장인님의 작품 세계를 진정성 있게 다루겠다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재래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고 골목길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알아보는 이들이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장인님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고 저는 당당하게 그 손을 마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하루는 이제 세상의 축복 속에 피어나는 작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장인님의 손길처럼 우리의 사랑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장인님의 공방에서 직접 결혼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인님이 40년간 일해온 그곳에서 나무향 가득한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우리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공방을 꾸미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장인님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으면서 특별한 가구들을 만드셨습니다. 100년 된 장미목으로 제작한 제단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고 은행나무로 만든 하객용 의자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LED 조명 대신 수백 개의 작은 수공의 촛대를 매달았는데 각각의 촛대마다 장인님이 직접 깎으신 나무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웨딩드레스 대신 장인님이 좋아하시는 3배 원단으로 만든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드레스 디자이너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3배의 질감이 공방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허리에 두른 한복 깃띠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가객은 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호텔도 아닌 공방에서 결혼식을 한다니 망신스러워. 하지만 완성된 공방의 아름다움을 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 예술이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처음으로 장인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결혼식 날 오후에 햇살이 100년 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공방 안을 영롱하게 물들였습니다. 촛불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공간은 마법처럼 변했고 나무향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인님의 제자들이 만든 바이올린 선율이 공방을 가득 채웠고 오래된 작업대는 축하, 꽃으로 가득한 연회 테이블로 변신했습니다. 장인님은 6개월간 직접 준비하신 나무 반지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은행나무 심재로 만든 그 반지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나무를 사랑하는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장인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에 나무 꽃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객들은 우리의 독특한 결혼식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장인님의 아들이 건넨 축사는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나무향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40년 된 공방의 나무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었고, 장인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구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빛이 스며드는 공방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공방 옆에 작은 한옥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장인님이 만드신 가구들로 채운 집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처럼 따뜻합니다. 안방의 은행나무 장롱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나무향이 피어오르고 거실의 장미목 좌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아침이면 장인님은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향하시고 저는 조금 늦게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는 컵라면으로 때우던 아침이 이제는 장인님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나무향이 어우러지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는 IT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 전통 공예의 현대화를 돕는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인님의 작품을 시작으로 여러 장인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이 전통 공예의 가치를 알리는 데 새로운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인님의 작품을 3D 스캔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인님은 이제 예술가로 인정받아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여시고 젊은 제자들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청년들이 공방을 가득 메웁니다. 장인님은 그들에게 나무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전해주십니다. 나무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매달 한 번씩은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자리가 이제는 화기애애한 가족 모임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가 어머님들은 장인님의 손맛에 푹 빠지셔서 이제는 서로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셨죠.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나요? 저는 자신있게 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어요. 33살의 나이 차이는 이제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만큼 더 깊어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장인님과 함께 마시는 보리차,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 나무향 가득한 우리의 일상. 이것이 제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나무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익어갑니다. 장인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100년을 살아도 매일 새로운 빛깔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배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행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나무향 가득한 이 공간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